ONC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코스피가 연이틀 강세를 이어가면서 4,000포인트 탈환에도 성공했습니다. 간만에 조선, 방산, 원전 섹터가 함께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인데요. 현재 지수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우리 지수, 양지수 모두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시간 1.35% 오르면서 4,048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21% 오르면서 930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지수 모두 개장부터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오늘 개장부터 4,000포인트 선을 탈환해내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잠깐 하락 전환하기도 했으나 다시금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현재 시간 강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상승 출발했습니다만 이후 높은 변동성을 이어갔는데요. 오후장을 앞두고는 하락 전환도 이뤄졌으나 현재 시간 다시금 상승 전환 이뤄내는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두 메이저 주체가 지수를 이끌어 나갑니다. 외국인이 현재 시간 2,8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 또한 4,700억 넘는 순매수를 보여줍니다. 개인만이 7,200억가량 크게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지수를 지켜내는 모습인데요. 개인이 현재 시간 1,600억 넘게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은 830억가량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기관 또한 120억 원 넘게 소폭 매도 보여줍니다. 환율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12월 금리 인하 기대로 소폭 하락하며 출발했던 원달러 환율인데요. 현재 시간은 0.16% 오른 1,469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모친인 홍라일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자신이 보유 중인 삼성물산의 주식 전량을 이 회장에게 증여키로 했습니다. 전날 삼성물산은 홍라이 명예관장이 보유 중인 삼성물산 주식 전량을 이 회장에게 증여한다고 공시했고 증여 대상 주식은 180만 8,577주며 지분율로는 1.06%입니다. 이로써 이 회장의 지분율은 20.82%로 올라가게 됐고 증여일은 내년 1월 2일로 전해졌습니다. 증권가는 이번 결정을 단순한 지분 이동을 넘어 책임 경영 강화의 신호탄으로 해석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위치하며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번 대규모 증여로 대주주 책임 경영 강화 효과가 예상되면서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이 나왔습니다. 신영증권에서는 삼성물산은 내년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을 공시할 계획이라며 자사주 소각을 마친 상황에서 이익 체력이 강화되고 있어 재배당률 상향 등 적극적인 조치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시간 삼성물산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현재 시간 오름폭을 더욱 키워가는 모습인데요. 11.58% 오르면서 25만 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산 밥캣이 독일 건설 장비 기업인 바커노인스의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커노인스는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대형 건설 장비 제조업체로 연간 20억 유로, 우리 돈 3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 중이고 시가총액은 약 14억 유로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커노인슨 측은 이날 공시를 통해 두산밥캣에 의한 지분 인수를 논의를 확인했다며 두산밥캣은 주요 주주로부터 바커노인슨의 약 63%에 해당하는 주식을 인수하고 나머지 주주들을 대상으로 현금 공개 매수 방식의 인수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바커노인슨 측은 현재로서는 주요 주주들의 지분 매각이나 공개 매수 추진이 실제로 이뤄질지 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진전 상황이 있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즉시 공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두산밥캣 관계자는 바커노인슨 인수를 검토 중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시간 두산밥캣의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산밥캣 현재도 5% 넘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5.49% 오른 59,600원 선에서 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이커머스 판도가 변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CJ 대한통운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쿠팡을 둘러싼 신뢰도 하락 이슈가 불거지며 쿠팡 회원 탈퇴 조짐이 가시화할 경우 그동안 시장을 주도해온 쿠팡 독주 체제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업계선 네이버와 지마켓, 11번가와 컬리 등 이커머스 사업자는 물론 주요 식품 기업의 자체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주요 경쟁사들은 이미 CJ 대한통운 등 택배업체와 손잡고 쿠팡의 로켓 배송에 대응하는 신속 배송 체계를 구축해온 상태고 식품사의 자사몰 중 상당수 역시 CJ 대한통운을 물류 파트너로 활용하고 있어 이번 사태가 CJ 대한통운의 물량 확대 기대감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재 시간 CJ 대한통운의 주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J 대한통운이 현재 시간 7.28% 오르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0만 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12월 들면서 우리 시장의 정책적 훈풍과 함께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 기대감을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맞춤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주문형 반도체 설계 기업 브로드컴에 고대역 폭메모리 공급을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차세대 HBM4 성능 테스트에서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브로드컴이 진행한 품질 검증에서 삼성전자는 발열, 동작 불가 논란이 없었던 반면 SK하이닉스는 일부 성능 구간에서 재설계 피드백을 받았다는 업계 전언이 이어졌다. 올해까지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점유율 하락을 겪었지만 가격 경쟁력, 대량 공급 능력, 품질 안정성을 앞세워 하반기부터 구글 TPU 물량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의 드램 생산 능력과 패키징 설비가 하이닉스 대비 약 2배 수준이라는 점도 내년 시장 판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KB증권은 구글의 차세대 8세대 TPU에 HBM4가 탑재되며 삼성의 공급량이 올해 대비 2배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업계에서는 내년에는 삼성전자의 점유율 반등과 양사 간 구글 물량 역전 가능성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자, 오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이번 주에 12월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약간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11월에 워낙 큰 변동성과 조정도 나왔었고 시장이 그야말로 혼란스러웠는데 12월 들어서면서 그래도 조금씩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아주 강력하진 않지만 조금씩 돌아오려는 조짐들을 좀 나타내고 있거든요. 어제 오늘 외국인이 현물을 매수하고도 있긴 하지만 최근에 선물 매수를 조금씩 더 외국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순매도 누적 잔고가 선물 시장 쪽에서 이제 순매도 누적이 약간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는 다시 한번 지수를 올릴 수 있을 가능성들을 저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이러다가 또 변심을 하면서 갑자기 매도로 전환할 수도 있고 최근에 어쨌든 4,000포인트가 넘어가면 또 조정이 나오고 차익 실현하고 이런 양상이 나타나니까 변동성 추이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확실한 건 11월과는 달라진 12월의 시장의 분위기, 연말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2025년도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한 달도 채 남지가 않은 상황인데 이제 1년 정도의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내년에도 장밋빛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 코스피 시장의 전반적인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켓나우 3부의 앵커 브리핑은 코스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많은 변동성을 보여줬지만 길게 봤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차트가 정말 아름답게 우상향했습니다. 자, 지금 오늘이 12월 3일이죠. 오늘 작년 1년 전을 딱 생각을 해보시면 2024년 12월 3일에 계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2024년 12월 4일부터 제가 차트를 오늘까지 코스피 차트를 쫙 펼쳐봤는데요. 그 당시에 2024년 12월 4일 날 그러니까 계엄이 어쨌든 해제되고 나서 그 다음 날이니까 그날 시장이 어떻게 마감했는지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1% 넘게 1.4% 하락을 하면서 2,400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근데 정확히 1년이 지나고 나서 지수가 4,000포인트 넘어갔죠. 11월 초에는 4,200까지 갔다가 지금 어쨌든 4,000선에 딱 걸쳐 있는 상황인데 그야말로 지수가 그리고 탄핵 국면 이런 때 정말 지옥같이 갔다가 많이 엄청 떨어지면서 2,200포인트대까지 내려갔다가 무려 고점으로 보면 2,000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엄청나죠? 진짜 지수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올 한 해 2025년에는 코스피가 정말 지옥에 갔다가 천국으로 또 올라가는 우상향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서 내년에 대한 전망을 이제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은행들도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맥쿼리에서 리포트를 발간했는데 우리나라 전반적인 투자 전략을 세웠습니다. 2026 아웃룩이라는 이런 리포트를 발행하면서 자, 이제 코스피 로드 투 6,000이다 라고 제목을 달면서
로드 투 6000P를 지금 맥쿼리는 눈높이를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5000포인트가 아니라 6000포인트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을 내놨는데 뭐 크게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증시 친화적인 정부 정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죠. 관련해서 오늘도 뭐 올 한 해 안에도 올 한 해가 다 끝나기 전에도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사주 매입 의무 소각이라든지 아니면 또 배당 소득 분리 과세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칠 이야기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죠. 거대 여당이 추진하고 있고 정부의 의지가 강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해외 투자은행들은 한국 정부가 달라졌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중요한 것이 이제는 그럼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던 우리나라 시장이 그것 때문에 반등, 리바운드가 나왔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다. 강력한 이익 성장이 내년에 실현될 것이다. 이것이 또 증시를 끌어올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도 뭐 돈이 많이 풀려 있고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미국 시장도 좋지만 한국 시장, 코스피나 코스닥에 투자를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수익률이 더 많이 나오는 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겠죠. 옮겨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충분하고 강력한 유동성도 뒷받침되어주고 있다. 이 크게 세 가지 요인이 로드 투 6000P를 가는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맥쿼리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맥쿼리가 중요한 포인트로 잡는 것이 이 내용을 요약을 해봤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좀 볼까요? 자, 2026년에는 코스피가 상승의 패러다임이 달라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25년에는 밸류에이션 재평가, 리레이팅이 주요 포지션이었고 주요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극도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수가 많이 떨어졌고 종목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그게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상승이 있을 것이다라고 2025년에 우리나라를 평가를 했다면 자, 이제 내년에는 근본적인 이익 성장이 달라질 것이다. 근본적인 이익 성장, 그러니까 실적 성장이 확연하게 눈에 보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2026년에 코스피 상승의 중요 포인트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수치를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자, 올해 일단은 코스피의 총순이익이 176조 6천억 원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이게 앞자리가 바뀌죠. 260조 원대로 이익 성장이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내후년에 2027년에는 또 앞자리가 바뀝니다. 334조 대까지 코스피의 총순이익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이제는 PER인데요. 코스피 PER, 이제 PBR은 무조건 1배가 넘어가는 수준이 됐고요. PER로 이걸 우리 시장도 계산을 하고 산정을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을 만약에 계산을 해보면 13.9배, PER 13.9배가 나올 텐데 내년에 이익 성장이 엄청나게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PER이 9.4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7년까지 이익 성장이 더 늘어나게 되면 PER이 7.4배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이 이익 성장, 전체적인 시장의 이익 성장 대비해서 주가가 빠르게 따라가겠지만 여전히 저평가된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주가의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 2026년에 내년에 9.4배 PER도 이거 너무 낮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6,000P가 가도 9.4배가 된다라고 맥쿼리에선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전히 낮아진다. PER이 점점 낮아지고 이익은 점점 늘어나는 시장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상향 패턴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이익 성장의 어쨌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쨌든 반도체, 메모리 업종일 거다라는 전망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내년에 총순이익 절반, 260조의 절반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해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전히 반도체, 메모리 쪽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맥쿼리가
종목이나 업종도 콕콕 찝어줬습니다. 이렇게 옆에 그래프들을 보여드리는데요. 이것에서 결국에 중요한 것은 이 파란 부분입니다. earnings change, 그러니까 실적 이익 성장이 높아지는 업종 위주로 우리가 골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유틸리티, IT 이런 것들이죠. 이러면서 핵심적으로 비중 확대해야 될 업종은 뭐냐? 메모리, 반도체, 방산, 전력 설비, 바이오 헬스케어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조선, K뷰티도 잘 봐야 된다. 특히 방산, 조선, 전력 설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에도 너무나 많이 올랐지만 내년에도 여전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강세 전망을 해놨고요. 이러면서 주요 종목들 거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많죠. 그리고 또 특이했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 헬스케어 쪽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알테오젠, 파마 리서치 같은 종목들도 포함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뉴트럴 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자동차, 지주회사, 원전, 원자력, 인터넷, 네이버 이런 거겠죠. 이런 것들은 중립을 제시했고요. 비중 축소 언더웨이트 업종은 아쉽지만 2차 전지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노출이 없는, 그러니까 해외로 수출하지 않는 소비재들은 좀 빼야 된다. 그리고 화학, 철강 여전히 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기술주 중에 비메모리 부분은 우리가 좀 제외해야 된다라는 전략을 세워줬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내년 포트 구성을 하실 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비중 확대, 오버웨이트 쪽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태블릿 크기의 화면을 한 번, 두 번 접으면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스마트폰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10년간의 폴더블 기술을 집약한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공개했습니다. 펼치면 10인치 화면이, 접으면 6.5인치 바 타입 화면이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강점은 멀티태스킹 활용성입니다. 최대 3개의 앱을 한 화면에 동시에 띄울 수 있어 마치 스마트폰 세대를 동시에 쓰는 듯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두께도 더 얇아졌습니다. 접었을 땐 12.9mm, 펼쳤을 땐 3.9mm로 줄였으며 양쪽 화면을 안쪽으로 접는 인폴딩 구조를 적용해 메인 디스플레이 충격을 최소화했습니다. 핵심 소재인 힌지도 트라이폴드 구조에 맞춰 새로 설계됐습니다. 트라이폴드는 구조상 3개의 면에 장착된 부품의 무게가 다릅니다. 이러한 무게 밸런스를 고려해서 서로 다른 크기의 아머플렉스 힌지를 배치함으로써 부드럽고 안정적이면서도 완벽하게 접히고 펼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출고가는 359만 원입니다. 높은 가격이 소비자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모리 값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가격이 속시선아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국적인 결단으로 정말 줄이고 정말 어렵게 이 가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사용을 한번 해보신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다른 회사 제품과 차별점은 정말 극명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국내 출시 후 중국과 대만, 미국 등 해외 시장에도 순차적으로 제품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자, 돈 되는 섹터인 테마 찾아보고 종목까지 선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파트너님 돈 되는 섹터 시장에 어디를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돈 되는 섹터인 테마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는 바로 로봇 역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로봇주가 젠슨 왕이 우리나라에 오고 나서부터 로봇주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파트너님, 자,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 될까요? 네, 로봇은 확실히 이제 달라졌습니다. 왜냐면 이 로봇이라는 게 말 그대로 돈만 잡아먹는, 즉 그러니까 투자비만 들어가는 그런 산업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이제 돈을 버는 산업이 될 겁니다. 왜냐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현대자동차에 인수를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상장을 할 거라고, 특히 뉴욕 증시에 상장시키라고 얘기 나오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양산을 태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아틀라스라고 자체적으로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습니다. 그게 버전이 3까지 나왔는 건데 그 3는 직접 조지아 공장에 투입할 수 있을 것만큼 금방 기술적으로 굉장히 고도화돼 있고, 그다음에 진정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협동 로봇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모든 도구를 사용해서 인간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같이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양산을 태울 경우에는 거기에 관련된 부품업체들도 모두 돈을 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 시장 자체가, 로봇 산업 자체가 내년에는 굉장히 큰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게 지금까지 뭐 중국의 로봇들, 휴먼 로봇이 뭐 춤을 추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런 단순히 쇼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공장에 투입이 돼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해서 어떠한 노동을 통해서 재화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로봇들이 내년에 나타날 겁니다. 이에 따라서 이 로봇 시장 자체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실제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부품업체를 나오면서 대부분의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해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로봇 완성품을 만드는 업체들과 로봇 핵심적인 부품을 만드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을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 놓으셔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포트폴리오에 담아볼 만한 로봇주들을 몇 개 살펴볼까요? 네. 파트너님? 지금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요즘 모 언론사에서 뉴스가 나와서 주가 아주 급등한 종목인데요. 네. 우린 PTS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네. 이 업체는 원래 산업용 기업 박스를 만드는 회사로 굉장히 유명하고 주로 제철소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포스코하고도 많이 일을 해왔던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신규 사업으로 이 로봇 기업 박스 쪽,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감속기라고 말하는 건데요. 그런 쪽 시장에 들어가서 이 업체가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감속기를 납품을 한다라는 모 언론사의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게 우린 PTS 그 자체도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긴 한데 아직까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어떤 회사가 이 로봇 감속기를 납품하는지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현대차 쪽에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회사 이름이 구체적으로 들면서 언론의 보도를 타면서 이제 투자자들의 묻지마 매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점은 실제 모른다는 겁니다. 그 언론사가 보도한 게 맞는 것인지 이 현대차 쪽에서 확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로봇 감속기를 납품하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실제로 납품하게 된다면 이건 대단히 큰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IPO를 하기 위해서는 실적을 만들어야 되고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휴먼 로봇을 양산을 태워야 됩니다. 양산을 태우기 위해서는 부품을 먼저 발주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먼저 나간 발주 같은 게 아마 4분기 때 나가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 우린 PTS의 실적을 보시게 되면 실제로 양산을 태웠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겠죠. 그걸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회사는 또 이 우린 PTS는 삼성중공업과 함께 로봇용 정밀 감속기를 만드는 국책 과제를 했습니다. 이 로봇용 정밀 감속기는 그러니까 용접용 로봇에 사용될 정밀 감속기인데요. 왜냐하면 삼성중공업도 이런 그 숙련공이라고 볼 수 있죠. 용접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용접공, 숙련공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미국 시장까지 진출해서 마스카 프로젝트에 이제 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뭐 함께 일할 이 숙련공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용접 로봇을 이번 기회에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로봇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기술은 발전이 돼 있는데 용접이라는 특별한 노동을 하는데 필요한 그 로봇은 그 커스터마이징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여기에 또 참여하게 되면 또 그만큼의 시장이 또 열리는 것이죠.
그리고 뭐 한라캐스트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한라캐스트는 일반적으로 이제 자동차 부품 쪽, 그러니까 전장 부품 쪽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이 회사는 규모도 있습니다. 이미 올해 11월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회사는 전장 부품으로만 1조 5천억 규모의 수주를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전장 쪽에 굉장히 강한 회사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인공지능 AI 기반의 자율주행이나 커넥티드 디스플레이 같은 이 전장 쪽에 관련된 부품들에 대해서 이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좋은 파트너와 만나면 바로 양산을 태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라캐스트도 성장성이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특히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이 아연 같은 이러한 소재를 활용해서 부품을 만드는 것 이거는 차량 경량화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쪽에서도 이 매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한라캐스트 같은 회사들을 잘 보셔야 되고 이런 종목들, 즉 그러니까 로봇에 관련된 부품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 로봇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기 때문에 동반해 성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종목들을 내 포트폴리오에 일정 부분 담아두실 필요가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봇 쪽에서 탑픽 종목을 골라볼까요? 파트너님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종목 뭘까요? 네, 부품주에서는 뭐 다른 종목보다도 SBB 테크라는 회사를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이 회사는 모회사가 있습니다. 모회사도 상장 회사인데요. 그 모회사도 가장 모회사는 돈을 잘 벌지만 이 회사는 아직 매출액이 한 50억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적자를 그 50억만큼 매출액만큼 적자를 보고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 자체가 국내 최초의 볼 베어링을 만든 국산화한 업체이기도 하고 일본의 그 하머릭 모터라고 해서 그쪽에 굉장히 좀 이 정밀 모터인데요.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일본의 부품을 국산화해서 이 기술력만큼은 인정받고 있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SBB 테크는 이 기술력만으로 자기들이 외부에 투자를 받아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장할 때 들어온 돈 갖고도 공모 자금도 이번 이런 그 로봇 감속기를 만드는데 거의 반 이상을 투자한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현재 연 5만 개 정도의 로봇 감속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캐파를 갖췄는데 앞으로는 20만 대까지 이걸 늘리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 20만 대를 누가 소비해 줄 거냐는 것이죠. 그 소비해 주는 데를 찾아야 되는데 그만큼 그 찾는 것 중에 단서가 될 만한 게 현대자동차 그룹 내에 로보틱스 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업체랑 같이 소형 모빌리티 플랫폼인 모베드를 같이 공동 개발하기로 하면서 이 모의를 체결한 게 현대자동차와 함께 일을 한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 감속기를 한다는 점 이런 점 때문에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업체라고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BB 테크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 동반해서 주가가 급등했던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일단 매수가는 한 37,000원 이하에서 분할해서 접근하시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6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34,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BB 테크 최근에 한번 급등이 나오면서 한 단계 주가를 레벨업 시켰는데 과연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지 목표가 6만 원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돈 되는 섹터의 테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섹터인지 바로 공개합니다. 자, 2차 전지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2차 전지가 한번 치고 올라가는가 싶었는데 다시 한번 또 실망감을 주면서 쉬고 있거든요. 자, 앞으로의 2차 전지 추세 어떻게 보세요? 네, 2차 전지도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로봇이라는 게 그냥 산업용 로봇에서 공장 컨베이트 벨트 양옆에 산업용 로봇으로 제조용 로봇이죠. 컨베이트 벨트 양옆에 서서 그냥 제조만 하던 그런 로봇이 아니라 이제 인간과 같이 휴머노이드로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 아니면 내지는 바퀴 달린 것을 통해서 두 팔을 자유롭게 쓰는 그런 로봇이 공장 현장에 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봇이 콘센트가 꽂혀 있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배터리를 내장하고 그 배터리에서 에너지원으로 해서 움직이는 로봇입니다. 그 말뜻은 2차 전지에 있어서 로봇 배터리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 새롭게 열린다는 것이죠. 이 큰 변화가 내년에 몰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를 단순히 이 전기차 캐즘 때문에 어렵다. 그다음에 ESS는 뭐 싸구리라 뭐 별로 어렵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로봇 배터리라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 지금 현재 이 2차 전지당 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는 측면에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
전기차 캐즘도 벗어나고 있고 ESS라는 에너지 저장장 새로운 시장이 또 크게 개화하면서 열리고 있고 로봇 배터리라는 새로운 시장, 이건 전기차 시장만큼의 큰 시장입니다. 네. 그 시장이 열린다는 측면에서 이 2차 전지 시장을 새롭게 봐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동안 조금 쉬고 있는데 다시 힘을 낼 수 있을지 지금 좋은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의견이신데, 자, 종목들 몇 개 체크해 볼까요, 그러면? 네, 지금 여러분들이 뭐 유명하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라는 회사. 이거 롯데가 네. 굉장히 비싸게 주고 샀다고 그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비싸게 좋은 회사를 산 겁니다. 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만큼 롯데가 그 정도의 2조 정도의 돈을 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를 인수한 것이고, 인수하는데 이 회사는 아직까지는 밥값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밥값을 할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전지박이라는 건 전지에 들어가는 동박이죠. 그리고 ESS용 전지박이나 또 AI PCB용 그 회로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회로박은 전지박보다도 단가가 훨씬 더 비싸죠.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AI 데이터 센터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AI 데이터 센터 안에 채워넣는 서버에 들어가는 그 회로에 들어가는 동박은 바로 이 회로박이 거기에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수요가 엄청 많아지고, 그러니까 단가가 비쌀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죠? 기존에 동박을 생산하던 라인을 회로박을 만드는 생산 라인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기존의 전기차 캐즘 때문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 동박, 이게 수요가 줄어드니까 이거를 ESS로 전환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ESS 자체가 시장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AI PCB 이쪽이 단가가 높으니까 또 이것마저 또 AI PCB 쪽으로 옮기는, 그 회로박 쪽으로 옮기는 그런 회사들이 많고, 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은 국내 공장을 갖고 있고 그 국내 공장에서 이 회로박을 생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이 회사가 굉장히 좀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회사가 북미 ESS 에너지 저장 장치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이 전지박이죠. 이쪽에도 또 많은 생산량을 늘리고 있고, 관련된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던 전지박을 네. 이 ESS용 전지박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이런 것 거기다 또 이 차세대 배터리라고 부르죠. 여기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화합물계 고체 전해질 파일럿 네. 공장에도 또 이 회사 제품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 때문에도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네. 자, 그러면은 타픽 종목을 또 골라볼까요?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타픽으로 볼 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그 솔루스 그 첨단 소재라는 회사가 솔루스 있습니다. 첨단 소재? 옛날 두산 건데요. 네네. 두산은 이제 솔루스라는 그러니까 투자 펀드가 네네. 인수를 해서 이름을 솔루스 첨단 소재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지박 쪽에서 꽤 괜찮은 수익을 내고, 요번에 정부로부터 보조금도 받게 됐습니다. 그 보조금을 받으면서 ESS 배터리용으로 전환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전기차 배터리만 만드는 것을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으로 전환하는데 또 이 돈을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 이 부분에서 가속도를 내면서 이 전기차 캐즘으로 좀 어려웠던 시장을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실적도 안 좋고 주가도 굉장히 많이 싸졌지만, 네. 이제 반대로 이 시장이 개선되고 실적도 개선되면서 주가도 회복될 가능성이 그것 때문에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8,500원, 목표가는 15,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8,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솔루스 첨단 소재를 2차 전지 소재 쪽에 타픽으로 골라주셨습니다. 결국에는 ESS 쪽으로 발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을 위주로 저희가 잘 공략을 해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배터리의 사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로봇에도 들어갈 거고 뭐 우주 산업에도 배터리가 많이 들어갈 거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으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기회를 이번 기회에 잘 포착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돈 되는 섹터의 테마, 오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좋은 종목까지 골라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유력 차기 의장 후보로 소개했다. I guess a potential Fed chair is here too. I don't know. Who's allowed to say that? Potential. He's a respected person, that I can tell you. Thank you, Kevin. 겉으로는 농담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차기 인선 신호로 해석된다. 트럼프는 파월 현 의장의 금리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만큼 신시장 감세론자인 케빈 해시스를 내세워 통화 정책 방향을 자신 중심으로 돌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자, 마켓나우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4,043포인트 선에 유지가 되고 있고 코스닥도 930포인트 강보합권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수를 조금씩 그래도 늘리고 있습니다. 현물에서도 2,200억 원 넘게 코스피 매수하고 있고 선물 시장이 중요하잖아요. 최근에 또 선물 시장 5,600억 원 넘게 매수를 하면서 누적 순매도를 점차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 뭐 여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기관 매수가 한 5천억 원 가까이 들어오면서 코스피 오늘 지수를 조금씩 올리고 있고 뭐 오늘 뭐 삼성물산이 뭐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동안 또 눌려 있었던 방산주들도 올라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87만 원대까지 올라왔어요. 5.7%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오늘은 조방원이 다시 좀 힘을 내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을 통해서 시장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장 종목 레이더, 오늘은 이데일리 TV의 서동우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어떤 종목을 살펴볼지 오늘 첫 번째 선택하신 종목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 역시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이 오늘 지금 계속 올라가네요. 11% 넘게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삼성 쪽에서 공시가 나왔습니다. 홍라희 명예관장의 삼성물산 지분을 이재용 회장에게 증여한다. 이게 나왔는데 자, 이제 그러면 삼성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될까요? 지배구조 개편을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라고 시그널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상징적인 의미가 여러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뭐 이제 상속세 납부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그쵸. 시점에서 또 홍라희 여사가 이 삼성물산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지부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그 이재용 회장에게 전격적으로 지분을 증여했다라는 것은 삼성그룹의 핵심 축, 중심 축이 이재용 회장으로 이제 단일화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만큼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재용 회장의 삼성그룹에 대한 그립이 강화될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공격적인 여러 가지 어떤 투자라든가 그룹의 어떤 성장을 위한 모멘텀에 박차를 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우리가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삼성물산이 맨 위에 있죠. 그쵸. 그 밑에 이제 삼성생명이 생명이 있고 또 삼성생명 밑에 삼성전자가 있는 이런 어떠한 그 연결 고리 속에서 이러한 전격적인 지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규모로 한 4천억 정도, 2천억은 토해내야 돼요. 증여세. 네, 그렇죠. 증여세가.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거다.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삼성그룹에 특히 이제 과거에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고 나서 뭐 이부진 회장 쪽 손을 들어줄까 말까 이런 얘기도 사실 있었어요. 그리고 홍라희 여사가 왜 지분을 빨리 이재용 회장에게 넘겨주지 않을까 이런 논란도 좀 있었거든요. 시장에서.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돼가는 과정이고 앞으로도 주가의 그러한 뭐 모습들은 사실 여러분들 일봉의 모습을 잠깐 좀 보시면 좋겠는데 지난 5월 달에 대량 거래와 장대 양봉을 돌파하면서 12만 원을 넘어서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의 모습들을 여러분들 보시면요. 바로 요 구간인데요. 요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 바로 요 시점이었었죠. 그전에는 뭐 거래도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뭐 주가가 뭐 10만 원까지도 내려갔었던 이러한 어떤 모습들이었는데 바로 5월이었네요. 21일 날 12만 원으로 넘어서는 이런 모습들 이후에 지금까지의 모습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뭐 시장이 흔들리든 상승을 하든 계속 이렇게 우상향의 패턴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삼성물산 뭐 매수해서 그냥 갖고 있었으면 그냥 뭐 연말에 따블이에요. 그러니까요. 뭐 지배구조 개편이다 뭐다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는 거하고 상관없이 상법 개정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고민이 되죠. 야, 이거를 내가 쫓아가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난번 1차 구간에서도요.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이 21일 또는 60일과의 이격을 좁히는 과정들이 항상 있습니다. 결국 직선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라면 신규로 이제 진입하실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고 이거 다시 또 뭐 20만 원 초반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까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요 22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견조함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22만 원부터 21만 원 사이에 만약에 어떤 시장의 변동성이 연출이 되면서 내려온다라면은 오히려 그 시점을 중심으로 매수,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2만 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뭐 위로는 이제 신고가가 다 난 거기 때문에 네. 뭐 고점을 예단하지 마시고 계속 홀딩해 나가시죠.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2만 원대 한번 기회를 줄까요? 이건 이 시청자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최근에 한 6월부터 5월 공교롭게도 제가 말씀해 주시는 걸 듣다 생각해 보니까 이재용 회장이 잠행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그때부터 삼성물산이 출발한 것 그렇죠. 같네요. 예. 네. 딱 그때 출발하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 그때부터 외국인 기관이 계속 삼성물산을 매집을 해나갔습니다. 사법적 리스크도 벗어나고 그쵸, 하면서 예. 말이죠. 그런 걸 봤을 때 좋은 기회가 한번 왔으면 좋겠는데 시청자분들도 한번 잘 기다려 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 오늘의 뭐 가장 뜨거운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종목을 확인해 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선택하신 두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자, 두 번째는 로보스타입니다. 로보스타도 뭐 올해 엄청 뜨거운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로봇주주 안에서도 상승률이 엄청났습니다. 자, 로보스타는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오늘 그 로봇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을 보시면 뭐 선 조정 보이는 것들도 있고 하지만 특징적인 것이 이 산업용 로봇 쪽과 관련된 맞아요. 움직임들, 뭐 로보스타도 그렇고 현대무백스도 그렇고 이런 거에 조금 오늘 시장은 로봇 내에서도 뭐라 그럴까요? 굳이 구분을 한다면은 산업용 로봇 쪽으로 순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로봇 안에서도 섹터가 나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로보티즈가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사실 LG그룹의 2대 주주잖아요. 근데 로보스타가 실질적으로는 1대 주주다. 그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뭐 LG전자가 지분은 33.4%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미 이 LG그룹의 자동화 설비와 관련된 움직임이라든가 그리고 또 국내 반도체 장비 쪽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라든가 일본 쪽으로도 이러한 그 장비 시장의 공급을 지속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매출의 성장성 아직은 좀 미흡하긴 합니다만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또 그룹의 자동화와 관련된 이러한 쪽에 있어서도 수혜가 예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상당히 이 주가의 급등락이 연출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의 모습은 이제 가격과 기간 조정을 마무리 짓고 재차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아니냐라고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11월 초에 로보티즈도 그렇고 로보스타도 그렇고 아직 고점은 돌파를 못했지만 지금 일봉의 모습을 보시면요.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 9월에 이렇게 거래가 실려주면서 뭔가 의미 있는 급반등세를 이제 보여주었는데요. 이 모습들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의미 있는 것은 여기서는 1차 상승을 했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랠리를 한번 또 했는데요. 바로 그 저점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력을 60일 이평선이 지지가 되면서 하방을 잡아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라면 다른 급등하면서 뭐 새로운 고점을 돌파한 종목들도 물론 좋겠습니다만은 로보스타 역시 매출이 일어나고 성장의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측면으로 본다라면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이탈가만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7만 원은 절대 깨져서는 안 되는 자리가 됐다.
이 6만 원대까지 내려왔었습니다만은 이 7만 원에 대한 지지력만 유지를 해준다면 장중에 눌림목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로보스타도 관심 있게 보면서 이번에 올라간다라면 최소한도 뭐 쌍봉을 치러 10만 원 근처를 가든 아니면 돌파를 하러 가는 네. 그런 어떤 흐름들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면서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보스타 로봇주도 하나 체크를 해봤습니다. 뭐 로봇주는 어쨌든 뭐 많은 종목들이 요즘 부각받지만 결국에는 안정적으로 가려면 대기업과 연관이 있는 그런 그렇죠. 로봇주들을 좀 고르는 게 좋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니까 LG가 최대 주주로 있는 로보스타 한번 저희도 다시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고점 트라이하는 로보스타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은 세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세 번째 위원님이 고르신 종목 뭘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 저희가 어제도 뭐 현대 오토에버를 봤는데 현대위아 저 차트 오랜만에 봤거든요. 네. 근데 좋네요. 그러고 올해 되게 좋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현대차, 기아는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사실 우리가 현대차 그룹 내에서 크게 보면은 이제 세 종목 정도를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뭐죠? 하나는 현대글로비스고 하나는 현대오토에버 어저께 말씀드렸죠. 그리고 자동차 부품단에서 바로 뭐 현대모비스도 있긴 합니다만은 오히려 현대위아 이렇게 3인방을 현대차 그룹에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접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사실은 아직 대금이 입금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적자 지속이 되었던 이 공작기계 부분에 대한 매각 대금이 한 3,500억 정도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이제 유입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현대위아가 3,500억 들어왔다고 뭐 아주 대단히 큰 건 아닙니다만은 네. 그래도 의미 있게 부실 자산을 그렇죠. 털어냈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멕시코 엔진 공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투자를 하면서 내년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이 감마2 이 하이브리드 차량 부품을 양산한다라는 거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이번에 현대차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수출과 관련된 세부 항목들을 보면 하이브리드 쪽의 성장이 아주 네, 맞아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사실 하이브리드도 유럽 시장보다는 일본의 하이브리드와 우리의 하이브리드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측면에서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 HEV 확장 수혜에 따라서 현대위아의 부품과 관련된 성장의 모멘텀 거기에 사실 또 스마트 팩토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현대위아가 중심이 되면서 로봇 쪽하고도 연계가 되는 이런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면서 내년부터는 이제 좀 더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차트의 위치를 한번 좀 보시겠는데요. 그럴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 일정한 제한이 보였습니다. 바로 이 자리 있죠. 이게 55,000원 라인인데요. 이 자리가 이제 돌파가 돼주면서 단기적으로 좁은 박스권을 이제 이번 주에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수급의 주역이 결국은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외국인들의 매도는 제한적이다. 이러한 것들을 감안한다면 55,0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고 1차 목표가 73,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에 뭐 현대차, 기아, 뭐 모비스 이렇게 큰 것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위원님께서 3개 딱 골라주셨어요. 어제 봤던 오토에버, 오늘 본 위아, 그리고 하나 글로비스. 네네. 그리고 3개까지 시청자분들도 잘 체크해 보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서동구 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감사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내일 또 좋은 종목 가지고 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